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법회 자리에서 뵌 지가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반갑습니다. 이제 봄이 된 것 같아요. 동안거도 해제했고 지난번 대보름날 저녁에 달집을 태웠어요. 달집을 태우려고 저기에서 달집을 만들어 놓고 불을 붙이고 거기에 서 있는데 연밭에서 개구리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개구리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금년 개구리 소리? 안 들어보셨죠? 오늘 저녁에 송광사에 템플스테이 하세요. 그러면 개구리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개구리 소리가 힘이 넘치고 뭐 이러지는 않은데 땅속에서 막 나온 개구리라 그런 것 같아요. 개구리가 많이 울어요. 합장하시죠. 시에 유마일이 문수사리 하였다. 그때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하등을 열의 종이니까 어떤 것을 열의 종자라고 합니까? 문수사리가 언하되 문수사리가 답을 했다. 유신을 위 종이라 합니다.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을 열의 종자라고 합니다.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 무명유해를 위 종이라 합니다. 무명위종, 무명이라고 하는 것과 유해라고 하는 것은 생존하고자 하는 본능을 말합니다. 무명과 생존하고자 하는 본능을 열의 종이라고 합니다. 탐진치를 위 종이라 합니다. 탐진치가 열의 종자입니다. 사전도를 위 종이라 사전도, 네 가지 전도 그릇된 중생의 작용들을 열의 종이라고 합니다. 오계를 위 종이라고 합니다. 다섯 가지의 그 중생의 속성들 그런 것들을 열의 종자라고 합니다. 10불선법, 9번뇌, 8사법, 7위법 이런 것들을 다 열의 종이라고 합니다. 이요원지하면은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62견급 일체번뇌가 개시불종이니라. 62견과 일체의 번뇌가 열의 종자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생사리로서 작용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열의 종자다. 유마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합장 부르시죠. 내가 평상시 늘 손에서 놓지 않고 읽고 있는 책 중론과 유마경인데 유마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중생의 삶의 현장이 바로 열의 근본이 되는 자리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크게 따라가지는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놓쳐버리면 내가 구닥다리가 돼버릴 것 같아서 길을 쓰고 따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인터넷에 네이버를 보니까 네이버에 웹툰이라고 있어요. 네이버 웹툰 보시는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웹툰. 저기 군인들 보고 있네. 다른 분들은 안 봐요? 그거 보세요. 웹툰을 보면 나도 이제 누가 권해서 그걸 보기 시작한 지가 지금 한 4년쯤 됐는데 시간 나면은 웹툰을 봅니다. 그 웹툰을 보면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주요 가치 유행하는 그 생각들, 흐름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절에 갇혀서 소양을 못 보고 절에 갇혀 있으면 전주를 못 보고 절에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어떤 가치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점에서 소통하고자 이제 웹툰 같은 거를 봤는데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그 웹툰이 용이 산다. 저 뒤에 군인들 용이 산다 봐요? 예? 예, 굉장히 그 교훈적이죠. 아주 상식선에서의 이야기들인데 용이 산다 이게 아주 그 재미있고 상식선에서 교훈적이고
그래, 내가 그래서 그걸 기다려서 내가 보고 기다려서 보고 그러는데 웹툰이라는 것은 만화입니다. 만화, 인터넷 만화. 쉬워요. 그냥 이렇게 보면 그냥 잠깐 동안에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 웹툰에 그 용이 산다 그 웹툰에 보면은 그 주요 내용은 그 용이 이게 고통을 느끼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용이 어떤 경우에 고통을 느끼는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보다는 훨씬 뛰어난 지혜와 신통을 가지고 있는 게 용 아닙니까? 근데 용이 어떤 경우에 대단한 고통을 느껴요. 어떤 고통을 느끼는가? 설정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용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을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의미죠. 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걸 하면은 고통을 느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들이 아빠를 속였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지. 그러면 심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뭐 집에 가정부가 있었는데 뭐 그 사람이 실수를 했어. 그러니까 20살 된 젊은 용이 가정부한테 유리잔을 집어 던졌어요. 그때는 화가 너무 나가지고 유리잔을 집어 던졌어. 그 가정부가 조금 당황하고 너무 불안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질 않고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때는 절대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알았어요. 아, 내가 그때 가정부에게 유리잔을 집어 던졌는데 그게 내가 안 해야 될 일을 내가 그때 했었구나.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미안함 생각이 들고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살 된 젊은 용이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그러는 거예요. 예컨대 그러는 거예요. 1살도 안 된 용이 있었어요. 1살도 안 된 용.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어디를 갔는데 펜이 아주 좋은 펜이 있어. 그러니까 1살도 안 된 이 어린 용이 그 펜을 집어왔어. 어린 아이들은 뭘 이렇게 집어가도 네 것 내 것 소유 구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집어왔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펜 주인은 너무 좋은 펜인데 이 펜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굉장히 막 이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도 이 1살도 안 된 어린 용은 그걸 가져와서 자기가 뭐 잘못했다 이런 마음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너무너무 그걸 열심히 애써서 막 그 찾는 거 어디를 막 뒤지고 그러니까 어린 용이 이렇게 보고 저걸 내가 가져와서 저분이 저러나?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자기한테 엄청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용이 산다에서 그 가장 교훈적인 주제인데 그게 양심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통. 따라서 해보세요. 양심통.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고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양심통이라고 그래요. 우리 회장님은 그런 거 안 보시는가요? 볼 시간이 없죠?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 한번 보세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요즘에 제가 주로 생각하고 있는 뭐 가치의 문제가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양심이 양심. 내가 오늘 유마경에서 이야기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도 열애의 종자, 열애의 씨앗, 열애의 터전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 내가 유마경에 글을 읽어드렸는데 거기에 있는 열애의 종자라고 하는 것도 우리 동양의 개념으로 보면 양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금년에 이렇게 내 삶의 중요한 그 가치로 내가 한 2가지 정도 내가 이렇게 정해놓고 지냅니다. 내도 이제 나이가 이제 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기억력도 이제 많이 쇠퇴하고요. 또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도 잘 못하겠고, 또 줄창 책을 보는 것도 이제 잘 못하겠고, 이제 그런 나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면 이게 왠지 좀 서글퍼질 것 같더니, 정작 그 나이가 돼서 책도 오래 못 봐도 별로 서글프지 않고요. 생각을 오래 하고 창의적인 것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아. 여러분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 그래,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게 또 편안함이 있구나. 편안함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많은 것이 자연스럽게 내려놔져. 그래서 편안함이 있고. 그런데 내가 금년 들어서 이제 내가 내 삶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2가지를 정했는데, 그것도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하고 아까 말했던 열하의 종자라고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첫 번째요. 내가 설에 나한테 이렇게 뭐 설 맞았다고 같이 인사하고 했던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옳다는 생각은 한 번만 하려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내가 옳다는 생각은 한 번만 하고,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옳다는 생각 이제 안 하려고. 남에게 강요하는 거 이런 건 이제 안 하려고. 그게 이제 내 첫 번째예요. 2번째는 뭐냐면, 불교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선법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라 이런 거예요. 선법의 의지. 불선법의 의지를 가지고 살지 말고 선법의 의지를 가지고 사세요. 선법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불선법하고 완전히 이제 다른 상대적인 개념인데, 선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열의 종자나 이런 거예요. 불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중생의 종자 이런 정도로 되겠죠. 선법의 의지로 살려는 것들이 이제 불교에서는 가장 강조되는데, 2번째는 선법의 의지는 언제나 옳다. 그리고 선법의 의지는 언제나 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그럽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나도 이제 한갑이 되고 그러니까 좀 철이 들어요. 철이. 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내 가슴 속에 의미 있는 말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내 가슴 속에 의미 있게 들리고 그런데, 정말 선법의 의지는 언제나 옳은 것 같아요. 선법의 의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보다도 놓쳐서는 안 될 그럴 가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법의 의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불선법의 의도를 그만두고 불선법의 의지를 지향하고 선법의 의도로 살려고 하는 그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든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불선법이 아닌 선법의 의도로 나에게 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내 삶의 아주 중요한 가치로 두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불자로 살아가는데, 불교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게 무슨 뭐 깨달아서 부처가 되고 뭐 이런 허황된 얘기에 이렇게 팔려 있으면 그는 종이 서질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법의 의도, 선법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 동양에서, 중국에서는 선법의 의도를 뭐라고 했을까?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공자님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해 보고 했는데, 선법의 의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사치의 말이 양심이겠다. 양심.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량자를 쓰잖아요. 어질량. 어질지 않다, 어질다, 뭐 이런 어질 양심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속칭해서 이제 출가해서 비구가 됐고 비구로서 이렇게 살아온 지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내가 지내면서 이렇게 보니까 비구승의 역할이나 비구승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제가 어려서 생각하던 그런 모습의 비구하고 한 40몇 년 지나고 난 지금의 비구의 모습은 또 다릅니다, 이게. 하물며 부처님 당시의 비구하고 지금의 비구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겠죠. 다른 종교의 이야기이기는 한데,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복음은 어디 가고 교회만 있다, 이런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부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아까 말한 선법의 의도로 작용을 일으키면서 살아가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르침은 많은 방편 속에 묻어지고 절에 오는 사람들은 제사만 지내러 온다, 이런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뭐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이런 것 속에 그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묻혀져 있죠. 많이 그렇게 변한 겁니다. 승려들의 역할도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도 내가 어려서 한국 사회하고 지금 한국 사회하고는 또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한국 사회이기는 한데 1960년대 한국 사회하고 2010년, 2020년의 한국 사회 많이 변해야 되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니까 많이 변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많이 한국 사회도 변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인심이 변해가고 그 가르침을 적용하는 방편이 변해가고 모든 것이 다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변해가는 그 동력이 어디가 있겠는가? 계속 변해가는데 변해가는 그 동력이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세상에 힘들지 않게 세상 사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다 힘들게 살죠. 왜 힘들게 살아요? 무한 경쟁을 하니까 힘들게 살죠. 무한 경쟁을 하면 무한 경쟁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무한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좋은 대학 가서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져야 돼요. 좋은 직장 가져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또 거기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거기서 또 살아남아야 되고 그 조직을 또 이끌어야 돼요. 그렇게 사다 보면은 어느덧 그냥 후떡 나이가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길만이 최선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건가? 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까? 뭐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안 갖는 한국 사회가 지금 현재 한국 사회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별로 없어요. 금생에는 이렇게 이왕 돼버렸으니까 이제 다음 생에는 좀 그렇게 해봐야 되겠어요. 이런 태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 옳지 않죠. 옳지 않죠. 그런 맥락에서 아까 말했던 선법의 의도랄지 양심이랄지 열애의 종자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고 교류하고 이랬던 분들 가운데 정말 건강했던 분들이고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여럿 있어요. 김용옥 선생이라고
내가 보름날 이전에 문의를 묻지 않겠다 해줬은 책 있잖아요. 그 책 교정을 내가 의뢰했던 분인데, 김영옥 선생이라고. 옛날에 뿌리 깊은 나무에 편집장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이분 남편이 블룸버그 통신에 있으면서 한국에도 있고 홍콩에도 가 있고 일도 잘하고 했던 분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내가 20 몇 살, 30살 이럴 때 그분들은 나이가 나보다 한 열 몇 살 많으니까 또 그리고 일을 아주 잘하는 분들이었으니까 그때 내 호주머니에 돈 2,000원, 3,000원만 있어도 가슴이 뿌듯할 때 그런 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불러내 가지고 맛있는 밥도 사주고 했던 아주 참 나한테는 굉장히 자비로운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야, 우리 커피 한잔 할까? 그래요. 그럽시다. 그랬는데 커피 한잔 할까? 그래서 그럽시다 했는데 커피를 만들어 가지고 커피 마시자는 소리를 안 하길래 나가보니까 소파에서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 뭐예요, 그게? 얼마나 애써서 일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그리 살았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부인한테 참 고생했다. 나하고 살면서 고생했다. 그래. 이런 말도 못 해주고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죽을 때는 좀 아파가지고 고생하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가족들한테 고맙다. 친구들한테도 당신들하고 이렇게 살면서 행복했다. 이런 말이라도 하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죽어버리면 고맙단 말도 못하고 미안하단 말도 못하고 이거 좀 허망하잖아.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저 뒤에 한번 보세요. 공양계 저기 뒤에 한번 보세요. 공양계 저 서각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닐지 모르겠는데 저것도 아주 공들여서 만들어서 저기다 걸었습니다. 저거 서각을 하신 분, 또 여기 사운당 서각하신 분, 조항단 서각하신 분, 대웅전 뒤에 또 주련 이런 거 서각하신 분, 김영학 선생이라고요. 한 이분도 딸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딸 결혼식을 잡아놓고는 이렇게 있는데 설이라고 그보다 뭐라 하니 딸 남편 되는 사람 사위라고 그런가? 사위 맞아? 사위 될 사람이 설 되기 전에 인사하러 온다고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사우나 가서 깨끗이 목욕하고 와서 내가 사위 될 사람한테 인사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사우나 가서 사우나 하러 갔는데 사우나 하다가는 무슨 신부전증으로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사우나에서. 그러면 그 뭐예요? 내가 얘기가 좀 옆으로 간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애써서 열심히 살고 여름에 그런다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도 있다대.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럼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말의 핵심은 뭐겠어요?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니 정말 이거 어렵고 힘들고 고독하고 그렇다 이 말 아니겠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생각으로 그런 말에 위안을 받으면서 무한 경쟁하고 이렇게 살아본들 무엇을 위해서 무한 경쟁을 했나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러지는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겁니다. 가족 사회에도 이런 얘기가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절에 이렇게 있으면서요. 내 고민의 현주소는 사실 양심이나 이런 불선법이나 선법 이런 것 같은 것 가지고 메모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시간은요, 절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절을 어떻게 경영하는가, 절을 어떻게, 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서로 화합하게 하는가, 이런 데 정말 많은 시간을 씁니다. 내가 남에게 뭐 어떤 얘기를 할 때 내가 만약에 이게 참 주지가 이거 쉽지 않다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스님은 그래도 주지니까 뭐 그래도 괜찮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송 강사가 좋은 직장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지 직원들이 오면은 허구한 날 왔다가 가고 여러분들 그 해겔의 노예 변증법 이거 아세요? 노예 변증법. 그 노예 변증법이 뭐냐면 주인하고 노예가 있어요. 그러면 주인하고 노예의 관계는 뭐예요? 주인은 자유로운 거예요. 어떤 생각하기에. 왜냐? 노예를 부릴 수 있으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노예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주인한테 잘 보여야 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주인이 만족하게 해야 되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어떤가? 주인은 노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버려요. 이해가 돼요? 노예가 실제의 현장에서 어떤 실무를 하지 않으면 주인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노예는 많은 것들을 실제 현장에서 바꿔가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 변증법에서 실제로 자유로운 사람은 누구요? 실제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요? 실제로 자유로운 사람은 노예예요, 노예. 주인은 노예 눈치 보느라고 그게 노예 변증법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거 주지가 이게 완전히 노예 변증법하고 똑같은 입장이로구나.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요. 세상이. 내가 2월 가족법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들이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양심을 지키는 것으로 내 삶의 근본을 삼고 살아가고 그러자 이런 얘기입니다. 불선법이 아닌 선법의 의지로 살아가자 이런 얘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내가 오늘 아침에 친구한테 이메일을 받았어. 그 이메일을 읽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금융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한국 사회 금융 구조의 조금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통계에 잡힌 게 1770조래요. 가계부채가. 기업부채는 빼고 가계부채가 1770조래. 이런 얘기 해도 뭐 감도 안 서잖아요. 여러분이나 나나. 예? 여기 가계부채 1000만 원 거의 다 1000만 원씩은 거의 다 있죠? 없어요? 1000만 원도 없이 다 사나? 다 행복한 분들이네. 그런데 가계부채가 1770조인데 금년에 지난해 우리 한국의 1년 예산이 420조잖아요. 정부 1년 예산이 총 예산이 420조예요. 그러면은 1770조면은 이게 몇 배요? 4배가 넘어 4배가. 4배가 넘는 돈이 가계부채야. 이 엄청난 돈이 가계부채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계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대요. 가계부채 비율이. 그런데 그 가계부채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그 돈을 어디에다 쓰는가? 그 가계부채를 가져다 어디다 쓸 것 같아요? 학자금으로 쓰는가요? 뭐 하는데 쓰는가요? 뭐 냉장고 살라고 뭐 가계부채 쓰는가요? 뭘 하고 써요? 예? 집 사는 데 써요? 우리 한국 사회는요,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은행에서 돈을 그렇게 빌려다가 다 그렇게 그 부동산을 사느라고 가계부채 그렇게 많대요. 근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부동산 그거 자체에 부가가치가 있나요? 부동산 자체에 부가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에는 부가가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가가치가 없는 부동산에다가 돈을 투자하면은 소득이 절대적으로 아주 많다는 그런 아주 그 이상스러운 경제관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 전에부터 뭐 사람이 사는 데는 항상 물질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지요. 그거는 뭐 역사 이래로 다 그래요. 원시 공산사회에서도 역시 소유는 중요합니다. 소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이게 돈이 중요한데, 돈이 중요하려면 그 돈이 어떻게 흘러다니는지 그 돈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같이 절에 앉아 있는 사람은 돈의 흐름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돈을 얻으려면 돈의 흐름의 구조를 잘 알고 돈의 흐름의 구조 속에 들어가서 뭘 얻어야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돈의 흐름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돈의 흐름의 구조 속에서 어느 맥락을 잡아야 내가 뭐를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뭐 고민하고서 얻은 결론이 뭔가? 은행에서 돈 가져다가 부동산 사면 된다.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한 4분의 3은 되지요? 그래, 안 그래? 속이지 말고 얘기해봐요.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가져다가 그 부동산을 산 그런 부채를 갖다가 잠재적 보유 부채라고 그런다더만. 그래요? 잠재적 보유 부채래. 왜냐? 요거 팔면 금방 갚을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그걸 잠재적 보유 부채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아무리 그렇다 해도 잠재적 보유 부채가 1770조라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런 삶의 태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과연 양심이겠고 과연 그게 선법의 의도겠고 그런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단 말이에요. 1770조의 가계부채를 갖고 살아가면서 무한 경쟁하면서 거기에서 돈의 흐름의 맥을 잡아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이게 옳은가,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경향신문 사설을 보니까요, 경향신문 사설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본이 생각구에서 중국한테 혼나고 독도에 와서 한국한테 으름장 놓는다, 이런 사설이 있더라고요. 예? 그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 야, 이게 무슨 사설이야. 쫙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사설이었어요. 그거 읽어보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봐요. 그 오늘 아침에 사설이에요. 아주 속이 시원해. 왜 그런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일본 사람들 보면 한국에 대해서 부당하게 자기네들 논리를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뭘 요구하고 이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은데, 그걸 정확하게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
여러분 읽어봐요. 그러면 그걸 읽어보면 아마 일주일 동안은 기분이 통쾌할 거예요. 잘 써서 놨어요. 잘 써놨어. 나도 그거를 읽어보니까 속이 후련해요. 아주 이게 잘 써놨다. 내가 사실은 그거 갖고 와서 여러분한테 나눠주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 했는데 너무 그럴 것 같아서 내가 그건 안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순간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가치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가 어떻게 작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기준을 좀 사람들은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센카쿠 또 그 위에서 조금만 올라오면은 그 오키나와 섬이 있잖아요. 에? 여러분 오키나와 섬 가보셨어요? 오키나와. 종남산 토끼여서 뭐 종남산에만 살지 뭐 집에서 밥 먹고 송광사 오는 곳으로 오키나와 한번 가보세요. 오키나와. 오키나와가 그 전통적으로는 오키나와가 그게 독립 왕국이에요. 왕국. 왕이 이렇게 통치하는 독립 왕국이었어요. 그걸 갖다가 류쿠 왕국이라고 그래요. 류쿠 왕국. 그게 이제 뭐 송나라, 뭐 명나라 이럴 때까지 계속 류쿠 왕국이 독립되는 왕국으로 있었어요. 명나라 때는 그 류쿠 왕국에서 그 명나라에 독자적으로 이렇게 조공도 바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명나라가 이제 망하고 청나라 때가 되니까 이게 소유가 좀 불분명해지고 중국 정부의 이제 힘이 약해지니까 그때 이제 일본에서 류쿠 왕국을 쳤어요. 그때 이제 가고시마 현에서 그걸 친 거예요. 가고시마 현에서 그러니까 일본 역사 되면 이제 17세기 초가 되면은 독구가 막부가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힘이 있는 시대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그걸 힘을 믿고 이제 가고시마 현에서 그 류쿠 왕국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되니까 청나라도 류쿠현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일본은 또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그러니까 두 나라가 간섭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됐고, 그러다가 메이지가 이제 메이지 시대가 되고 그러면서는 이제 일본이, 중국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이제 손을 뗐고, 메이지 시대가 되고서는 일본이 그 이제 류쿠 왕국을 완전히 이제 그냥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45년까지 그렇게 지냈죠. 45년에 태평양 함대, 그 태평양 함대하고 이제 뭐 미국하고 일본이 거기에서 일전을 벌이잖아요. 그 이제 미드웨이 뭐 이런 건데, 그때 이 오키나와를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군사 거점으로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아주 사활을 걸고 거기에서 전투를 해요. 사활을 걸고. 결국에는 뭐 누가 이겨요? 전쟁 물자가 많은 데가 이기죠. 뭐. 왜냐? 전쟁 물자가 많으니까 끝까지 싸우는 데가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못 싸울 힘이 없는 데가 지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요,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승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사세요. 희망을 꼭 놓지 마. 죽을 때도 나는 안 죽겠다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안 죽어요. 정말 부처님 말씀이요, 사람이 죽을 때는요 죽음의 차크라를 내가 놓으니까 내가 죽는다 그러셨어요. 그 말이 맞죠? 삶에 대한 의지를 내 스스로 놓으니까 죽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안 죽죠. 안 죽어. 나중에는 오키나와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미국한테 처참하게 졌죠. 처참하게. 오키나와 전체 그 섬의 주민의 5분의 2가 죽었다니까. 5분의 2가 전쟁에 죽었어요. 5분의 2가. 아주 처참하게 죽었죠. 처참하게. 극렬하게 저항하니까,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을 이기려니 어떻게 돼? 극렬하게 공격을 해야지. 예. 5분의 2가 죽었다니 정말 이게 뭐
사회가 어떻게 돼버렸겠어요. 그것도 불과 한 6달 만에 그렇게 돼버렸는데. 근데 그것도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냐고요? 뭐 때문에? 오키나와 그 영유권 그걸 가지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일본이 지고 나서요. 그 미조리호에서 일본 외상하고 메가더 사령부가 같이 이렇게 그 항복문서에 조인하면서요. 그 오키나 섬의 영유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아주 중요한 그 의제였어요. 근데 미국에서 오키나와까지 저런 먼 오키나와까지 우리가 영유권을 갖는다는 거는 그렇고 그래서 이제 사이판 뭐 이런데 그 마셜 군도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만 영유권을 미국에서 갖는 것으로 하고 이쪽은 이제 일본한테 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일본 국토가 됐죠. 좀 이상하잖아요. 일본 동경은 요 위에가 있는데 무슨 뭐 비행기를 타고 가도 한 4시간 반을 이렇게 가야 되는 저 밑에 어디 그 섬이 일본 나라라고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냐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근본이 습속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그래요. 습속. 따라서 해보세요. 습속. 습속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습속으로. 불선법의 의도로 살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습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불선법의 의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선법의 의도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선법의 의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보다는 습속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습속으로 살 건가? 선법의 의도로 살 건가? 선법의 의도는 언제나 옳아요. 그리고 선법의 의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그 선택은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순간순간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순간순간. 무엇 때문에 무한 경쟁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한 경쟁 계속 하면서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선법의 의도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들은 항상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습속의 의도로 살 건지 선법의 의도로 살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 선택해야 되는 것, 그런 것에서 우리는 정말 습속으로 살지 말고 선법의 의도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선법의 의도로 살려고 하는 나의 의지, 의도, 이런 것을 갖다가 열애의 종이라고 그럽니다. 열애의 종자라는 말이에요. 열애의 종자, 열애종. 따라서 해보세요. 열애종. 열애종. 그 열애종을 중국에서는 그걸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심. 2월이 되고 이제 봄이 되고 그러했는데 여러분들 모두 정말 열애의 종, 열애의 종자로 습속으로 살지 말고 무엇 때문에 무한 경쟁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습속으로 살지 말고 선법의 의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면 설령 조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떳떳합니다. 그런 길을 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일요법회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또 다음 기회에 또 어디서 볼 때도 깜짝 반갑게 이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